어제 이제 저널리스트에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 리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를 다 쭉 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판 수위가 그렇게 전 세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이 정도면 진짜 충고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이야기도 단 하나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올라오자마자 저게 뭐야 함께 판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오늘 2시간 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수를 폭포같이 쏟아냈습니다. 가장 뜨악했던 점은 윤석열이 빗댄 것입니다. 윤석열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을 기반을 스스로 해치하고 있고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처럼 직언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습니까?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습니까?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까? 말살하려 하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습니까? 매우 모욕적인 비난입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시민 작가의 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 크기를 스스로 과다하게 평가한 나머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닙니까? 국정 운영 방식 유 작가님 개인의 철학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이 모종의 계기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판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을 뱉어서는 되겠습니까? 더 이상 파괴적인 언행으로 민주진보 진영을 갈라놓지 않기만을 바람뿐입니다. 라면서 뭘 리트윗했어요? 곧 지지율 3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친명 또는 유이재명이라고 하는 계열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칼럼 이런 논평들을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유시민 작가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건전한 비판이 돌지 않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마저의 단 한 글자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윤석열 때 저는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반국가 세력으로 칭했어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반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윤석열은 어떤 기준으로 반국가 세력을 라고 일컬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반명이라고 칭하는 건가? 그 또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 본인들이 무리를 짓고 그룹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들여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하는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극악무도한 윤석열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걸 다르게 보이고 싶다면 그에 맞는 품격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제 또 한 명 꼽아였던 김남국 의원이 유시민 이재명 저격에 윤석열 때도 이렇게 비판했나 작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흔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전략공천을 받을 수 없어야 되는 사람이 좀 맞다고 봅니다. 지지율 떨어진데 5% 이상 차지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얘기하면 대우씨 근거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안 떨어진다는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왜 전략공천이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저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노란봉투법과 근로자들과 함께 집회하며 연대했었던 노동자들을 위해 했던 정당이 어느 순간 정권을 잡고 52시간을 해제해야 된다. 68시간, 윤석열이 72시간은 왜 비판했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윤석열이 72시간은 맹비판하던 정권이 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근무 제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별복지는 돈이 더 많이 들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고유가지원금을 선별복지합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때려잡을 것처럼 부동산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다 주식에 투자하게끔 했었던 정부가
지금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담배세 인상, 맥주세, 그리고 소상공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소득공제, 신용카드, 그리고 부동산 채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하면서 바꾸고 여러 가지 부부 명의의 공동주택도 다주택자 취급되게 생긴 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세수 확보에 미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세수야 확보할 수 있죠. 뭐 긴축을 하든 뭘 하든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법인세나 이런 대기업 위주의 감면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뻥크가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뻥크가 났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지금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사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기사를 봅시다. 반도체 호황의 역대급 세수 풍년, 사상 첫 500조 넘을까? 전년 동기보다 33조를 넘었다. 국세 수입은 올해 450조에 근접해 있어서 500조를 돌파할 가능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왜 이럴 경우 보통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서민들에게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부의 재분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오늘 다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나눠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예요? 갈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뭔가 좀 더 혜택을 조금씩 같이 누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난번에 대기업과 친기업 정책을 통해서 빵꾸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메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저도 법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올리는 게 맞죠. 그걸 정상화 시키려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간접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기업 실적도 좋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뭐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올라갔다 그러고 세수도 역대급 풍년이라 그러는데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시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고 있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저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는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향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겸손 매부쇼 유시민 작가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지지율 1%씩 빠진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 왜 나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갈수록 힘들어지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 비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한테 거는 기대와 정부에 거는 기대가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지닌 권력과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인지 모른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했었어요. 물론 좀 세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오늘도 역력한 거를 제가 쭉 보면서 뭘 느꼈냐?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아는 밑에 충신들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도 나도 먼저 나서서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건가? 그러니 오늘 오찬에서 화합과 통합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 하나가 돼서 나가자고 하지만 안 먹히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오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과 비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조금 안심할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세가 멈추는 건 그때쯤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비판도 있지 않으면 둘 중 하나예요.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공산당 체제거나. 중국에서 나오는 저 언론을 제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 정부에 반하는 내용을 낼 수가 없거든요. 중국 관영통신이나 이런 것들 쫙 보시면 중국 정부와 반하는 내용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이 살아있을 때 안정을 오히려 느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수준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더 아낀다고 저는 봅니다. 왜? 거기 대우가 중심이었어 봐요. 이미 난장판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인사이트까지 못합니다. 저 정도면 굉장히 품격 있고 신사적인 거예요. 저였으면 진짜 유치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드렸다라고 감히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왜? 모두가 국민이 아닌 다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저도 이번에 하나 배웠습니다만 비평과 평론이란 그런 거래요. 누군가 이야기와 해설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동의가 되는 부분은 왜 동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어렵죠. 이거 사실 죄송합니다만 유시민 작가님의 숙명일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프지만 왜 이렇게 허접하게 대응하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괜히 대우 같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아는 척해서 반박했다가 그 2배 3배로 반박당할까봐. 그렇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막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 역사를 보십시오 딱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역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보단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또 반박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좀 유치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